자, 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다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저평가 주식 그리고 이 성장주가 합쳐지면 거기다가 스몰캡이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라고 여쭈어봤죠. 일단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전 영상에서 완전히 다 끝냈어야 됐는데 제가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공주 이 채널에 보시면 저평가 더하기 성장주 당신만 아세요? 나만 알고 싶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 알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식이긴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나서 지금의 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요일이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저희는 첫눈이 왔는데 굉장히 폭설로 내렸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이게 진눈깨비 갔다가 눈이 막 쌓이니까 이쁘다 하면서 첫사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밤이 늦어서 이제 새벽쯤 되니까 아예 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눈이 쌓여버렸죠. 와, 그때는 세상이 공기마저 얼어붙어서 모든 게 다 땅으로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기분도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쌓여있는 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이라긴 좀 그렇지만 제가 봤던 영화 독전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했었거든요. 아름답다. 아직까지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오늘은 이게 오후쯤 되니까 하루 만에 그 쌓여있던 눈들이 거진 다 녹아버리고 없어졌어요. 그 눈을 보면서 저는 감상에 빠지고 아름답다 그리고 뭐 첫사랑도 생각해보고 감동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녹아내리니까 씁쓸하고 아쉽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주식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조차도 시장의 생리랑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테마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앉으면 올라갔던 게 떨어짐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허망함과 허탈감이 어쩜 이렇게 눈과 닮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도 매사에 이런 식으로 주식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은 시장의 보편적인 약간 노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차트를 이야기한다던가 기법을 이야기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쉽다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직관적이죠. 근데 그 직관적인 거에도 답은 없지만 마치 답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의 뭐랄까요 함정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제가 비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봐버리면은 정답을 찾게 되고 빠져버리면은 이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술적 분석을 좀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말을 하더라도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이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사실 저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이든 모든 그 분석의 내용은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손실부터 생각하는 사고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전 노말한 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이렇게 떠들면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예. 95명의 분들은 바쁘고 듣기 귀찮고 쉽게 말해. 사실 저는 이게 쉬운 거고 또 당연히 좀 이제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소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주식을 오래 하셨다 해도 생각보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9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고 니치한 이 타깃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보람은 적어도 시장에서 제가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5명의 사람, 100명 중에 5명, 5%의 사람들에게는, 투자자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어서 그들에게 작게나마 그 성공이라고 제가 뭐 그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목표를 이루는데 이바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도 1편 영상과 마찬가지로 30분 안에 끝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30분 킬 거예요. 제 바람은 뭐냐면요, 제발 3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머를 키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딱 여기서 끊어버렸죠. 네, 그 탑머트리얼의 그 내용에서 공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탑머트리얼은 평택의 LFP 제조 공장을 만들고 연간 3,000톤 규모의 그 LFP 소재 및 하이망간 양극재 생산을 병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밸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배터리 산업이 제조업이지만 이게 중국이 빗장만 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 안 되면 1편 보고 오세요. 이게 배터리가 지금 보면 캐즈미니 뭐니 뭐 하면서 공급 이제 과잉이 될 거라니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늘어야 하는 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률에서 뭐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100배 정도 되나요? PER이 뭐 그 정도의 멀티플이라는 건 아니더라도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30배 이렇게 쳐주거든요. 그죠? 근데 탑마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15배만 쳐주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탑마티리얼의 재무 화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재무제표 화면 보이시죠? 자, 20년에 최저치의 실적이 찍히고 나서 2023년까지 실적의 매출 평균을 내보면 연 5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77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걸 15배 정도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영업이익을 77억에 15배 하면은 한 1155억 정도? 네, 나옵니다. 그러면 탑마티리얼의 최고 영업이익인 138억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4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영업이익이 77억이니까 성장주라며, 그러면 15배 적용했을 때 얘가 어떻게 주가가 박살이 나더라도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155억 밑으로 싸다라고 저는 전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2차전지 공장의 실적 성장도 반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LFP 양극재 제조업의 이 기업 편차는 굉장히 커요. 엄청난 이제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익률 차이가 너무 크죠. 규모의 경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업이익률, 그 OPM은 보통 중소기업이면 적자를 안 보고 고객사랑 이제 꾸준한 플로우가 이어지는 기업은 5%에서 한 1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이제 CATL이나 뭐 BYD 이런 애들을 좀 이제 대상으로 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탑마티리얼은 대기업 아니니까 5%에서 10% 사이인데 그냥 다 자르고 그냥 얘는 5%의 영업이익만 남을 거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공장의 매출을 어떻게 산정할까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전자신문에 참 좋은 그또 내용이 있었는데, 그 국내 첫 LFP 양극재 생산 도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바로 나오죠.
요 기사 내용에 보면 그 매출이라고 딱 치면은 회사가 신사업 확대를 위해 2018년 양극재 개발에 착수했고 요 부분이 향후 3년 안에 매출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게 목표다라고 했어요. 매출 절반 이상을. 그죠? 매출 절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2024년 8월 26일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소재 사업에서 벌어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회사의 목표일 뿐이라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코인테크와 탑머트리얼의 진정성을, 사업적인 진정성을 나름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절반의 매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매출액이 2023년 1222억이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24년 3분기에 탑머트리얼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냈으니까 24년 매출액으로 잡으면 너무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애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222억의 이 매출액에서 반 666억을 벌겠다 이건가? 아닙니다. 뭐냐면 공장의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얘가 절반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 총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2444억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 이상을 벌어들인 게 되는 거죠. 반 이상이니까 최소 1222억을 소재 공장에서 벌어들여야지 이 회사의 목표가 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00억 이상 벌었을 때 5%의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주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이저라 해서 완벽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만의 셈법으로 만들어진 거 나중에 그들이 상황 바뀌어서 상황이 다 악재로 터져서 주가가 박살나고 나서 이소페타시스처럼 목표가가 갑자기 50% 하향 당하고 나서 어이쿠야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미리 본인만의 모델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제 분석을 해 두신 다음에 변수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남이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게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1222억에 5%를 추가해주면 얼마? 바로 61.1억. 그럼 뒷자리 자르고 61억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 61억에 대해서도 또 15배를 적용해 줄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PER을 적용하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사업에다가 전 집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61억에 곱하기 15배 하면 얼마? 915억은 또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러면 2000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0억 정도의 시총 밑으로 내려가면 탑머티리얼은 이익 대비 무난한 시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배터리 섹터가 부각될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멀티플이 20배에서 30배까지 뜰 수 있으니 그러면은 시총 밴드로 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2070억에 이제 나누기 15 곱하기 20 하면 2760억에서 그 다음에 나누기 20에 곱하기 40을 하면 제가 왜 40을 했죠? 욕심이 많아요. 제가 30을 해줘야 되죠. 4140억 사이에 이 가격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시총 밴드가. 자, 그러면 배터리 업황이 호황일 때는 탑머티리얼을 2760억에서 4140억까지도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70억까지는 무난한 시총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얘가 얼마냐? 2443억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사업적인 부분으로만 이제 놓고, 나름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라고 보거든요. 회사가 이제 진실이란 건 없죠.
정확히 말하면 진정성 있게 말했고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의 시총이 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 어쩜 적정가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탑마티리얼은 지난 영상에서 주가 하락이 코인테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였는데 이제는 이 하락이 안전 마진까지 내려와 버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탑마티리얼은 코인테크의 발목을 잡는 친구가 아니라 코인테크가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이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테크 주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주가 완전 개판 난 거 아닌가?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10% 음봉이었어요. 그죠? 예. 27로 하면 이거 안 바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음봉이었습니다. 음봉. 자, 그런데 요게 떨어져서 더 싸졌으니까 어차피 오를 거야. 이런 논리로다가 접근하는 사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이면은 시나리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 마인드로는 종목에 물리는 순간 지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기업에 물린다는 표현이 아니죠. 기업에다가 인생을 거는 승부를 걸고 정말 그 기업을 오너보다 더 잘 안다 또는 오너만큼은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기업에 인생을 베팅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싸니까 더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보통의 투자자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철저한 분석이 잇따라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광풍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뒷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한테 큰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집단지성이 종국인 오류를 일으켜서 물론 돈을 많이 번 분들은 그 집단지성의 오류가 더 많이 벌게 해준 건 맞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람도 분명히 탄생한 거니까요. 누가 칼을 들고 협박한 거 아닌 거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에서 내가 안 사면 뭔가 나만 잘못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데 그게 세상이 마치 나를 등 떠미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과연 그 사람만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왜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것들 항상 따져보는가? 사회의 책임이란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세상이 좀 아무리 좀 이렇게 냉소적이고 그렇게 좀 바뀌어간다 하더라도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남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절된 사고로 누가 그따구로 하라고 했나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참 저는 좀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배터리의 이 광풍을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 광풍으로는 그런 사람이 코인테크를 좋게 본다라면은 뭘 그렇게 좋게 봤는가인데 제가 이렇게 노트를 좀 이렇게 작성한 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캡처를 잠깐 해볼게요. 좀 악필이라서 좀 그 민망하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필인 거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을 이렇게 노트에 좀 많이 적는 편이에요.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는데 사실 3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이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내용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제가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강조해야 될 부분은 딱 이 윗부분에 공급망이랑 농기계 이 부분이에요. 네. 자동화, 농기계, 그 다음에 그 공급망 관리 서비스. 요게 뭐냐면
간단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자국 노동력이 떨어지죠. 근데 불법 체류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농사 쪽이나 이런 데 많을 거 아닙니까? 제조업에도 많을 거고. 근데 걔네들 인건비가 썼을 텐데 인건비를 많이 주기 싫은 이제 대농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그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제 그 생산 그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분명히 이 설비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본 거죠. 뭐 지금 트럼프 말로는 이제 뭐 배터리 지원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만 결국은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이 돼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 이제 그 긴축을 할 게가 되진 않아요. 치킨 게임은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싸움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정부가 보조금 줄인다 해가지고 싸우고 있던 거를 완전히 멈출 수 없어요. 내가 멈추면은 저놈이 치고 나가서 나를 잡아먹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류적으로 봐도 코인테크는 공정 자동화에 속하고 커져가는 산업, 배터리 산업은 어쨌든 커져가는 산업 맞으니까 좋게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성장 기업인데 세계 최초 이 전공정, 그러니까 전체 생산 풀 자동화를 성공해서 이게 레퍼런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포워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년간 그 증가하는 폭을 보면 어쨌든 448억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448억까지 증가했을 때 PER은 한 4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자본 총계가 3천억 정도가 돼버리는데 지금 시총으로 치면 3,300억에서 0.5배면은 저평가 아니면 저평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걸 저평가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중장기 성장성 있는 스몰캡이니까 중장기 성장 우량 주면은 이게 그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우량주라고 하면은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우량주의 우상향은 약간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간다면 이 스몰캡의 우상향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대기업만큼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중견기업이 아무리 사이클을 타도 결국 주가는 저 이제 그 한계를 찍으면은 가파르게 내려오죠. 왜냐면 너무 큰 이 버블이 붙어버려요. 그만큼 주식이 가볍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중견인 경우에는 얘가 대기업 되지 않을까라는 그때만큼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고 나면 주가는 환상적인 이제 미래를 반영했던 거를 다 토해내고 사이클이 이제 침체가 되니까 산업적인 침체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평가가 더 낮아지게 되고 수급적으로도 낮아져서 결국 수요 공급의 이 논리가 그 매도 쪽이 더 강해짐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게 돼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성장성 있는 이 저평가 스몰캡인 코인테크가 올라간다면 중장기 성장성이 솔직히 언제까지 갈 거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은 뭐였죠? 중국이 빗장을 풀기 전까지인데 어쨌든 그 빗장을 풀기 전에 코인테크의 시나리오가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욕심이 납니다. 이거 욕심이 안 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테크는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전환사채 있어봐야 유통 주식의 한 4% 정도가 이제 증가할 수준으로만 있거든요. 그럼 발행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4% 정도 증가하면 그만큼의 이제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10원이 만약에 적정가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 그냥 0.96을 곱해줬을 때 수준의 가격 정도만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총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 마음대로 해. 뭐 전환사채를 그거 이제 발행해 놓은 거를 뭐 주식으로 청구를 하든 현금으로 상환을 하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많은 자본으로다가 상환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거죠. 포워드가 얼만데. 분명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업이랑 컨택하며 발굴했던 애널리스트랑 그쪽으로 연계된 모종의 카르텔들은 이거 해먹으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그림 그렸을 거라고 저만은 확신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 그래요. 왜냐면 이게 주식 수량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많잖아요.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 없이 개미들이 싹 다 초토화가 돼서 무조건 항복.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합니다고 그냥 너네들이 시킨 대로 너네들이 제시한 조건 다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고만하자가 돼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건데 이 개미들도 그런 무조건 항복의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메이저가 이 종목을 정말 탐을 냈다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여기에만 다 물려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승 구간에서 새롭게 싹 다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 저가를 깰 때 1차적인 항복들이 우르르 쏟아질 거예요. 이 윗부분에는 항복을 하겠지만 진짜 진정한 항복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항복.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뭐 눈에 보이는 저점 있죠. 또 여기서 한번 이제 깨지면서 또 항복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저점 깼으니까 사람들은 차트를 보시니까 또 여기서 또 저점이 깨지죠. 또 항복. 네. 그리고 코로나의 저점까지 밀어버리면 진짜 절대적인 무조건 항복하고 이제 다 던지게 된 거죠. 불안하거든. 그래도 그때까지도 항복을 하지 않는 사람 뭐겠어요? 네. 너무 매력적인 걸 아니까, 그리고 기업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어쩌면 이 기업이랑 승부를 보고 싶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승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오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오너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식은 이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무조건 항복의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월봉의 최저가 저 11,585원 보이십니까? 요때 자 11,585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 있죠. 요때 11,585원은 2020년 3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개인들이 물타기도 하고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환사채 전환가 리픽싱을 해서 이때 개인들 물량을 싹 빨아들이면서 전환사채 가격 떨어뜨린 이 메이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좋아요. 코인테크가 2020년 3월에도 마찬가지로 잡주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저평가 중장기 성장 스몰캡이라는 조건이 그때도 똑같이 얘네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게 맞다면 이 종목은 일찍이 전환사채를 납입해서, 그러니까 즉 회사에 돈을 빌려준 그 분들은 이 회사의 주식의 큰 형님들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력이다 라고도 될 수 있겠고 메이저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큰 손들이고 큰 형님들이죠. 그러면 전환사채 공시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좀 더, 이거 30분 금방 가네. 큰일이네. 코인테크 한번 볼게요. 자, 코인테크, 여러분들, 전자공시 정말 많이 검색하세요. 코인테크 전자공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전환사채를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 있거든요. 먼저 이 공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3회차 거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조기 상환했다는 취득이고, 그 다음에 타머티리오 말고 코인테크의 이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전환사채요.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가 뭐냐면 돈을 빌려준 대신 이제 이게 채권은 채권인데 돈으로 갚아라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채권자가 그 다음에 채권자가 아니다 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라 하면은 주식을 신규 발행해주는 그런 사채입니다. 근데 주식이 계속 발행된다는 건 원래 나쁜 거예요. 자, 이 3회차에 보면은 전환가액이 24,236원에 이제 그 전환 가능한 주식 수가 한 2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4회차도 16만 5천 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전환사채는 누가 납입을 했는가? 자, 이 전환사채 납입한 쪽은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 공시를 보시면 되는데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쭉 내려가면 와우 뭐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3회차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을 때 얼마를 발행했냐면 총 330억을 발행한 거죠. 아니 3,300억을 발행한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330억을 발행했죠. 근데 이 330억을 발행했는데 이 발행한 거를 누가 빌려줬냐 하면은 이 이제 뭐 KB증권이 이제 다 신탁업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펀드의 신탁업자로서 자금을 납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본건 펀드의 그 1회 펀드가 얼마 40억 정도를 납입을 했어요. 정말 크게 납입을 했죠. 20억씩 납입한 사람들, 납입한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0억, 30억씩. 20억 이상이면 좀 큰 돈을 넣었구나 하면은, 자, 큰 돈을 넣었던 펀드들이 보면요. 이게 다 사모투자 신탁이거든요. 싹 다 보면은. 사모투자 신탁은 뭐냐면요. 싹 다 블라인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누가 누구 돈을 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진짜 찐부자들일 수 있다. 그들은 어차피 드러나길 싫어하니까 목돈 있는 부자들이 붙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기업일 수도 있어요. 기업의 오너들일 수도 있고 정말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파고들고 해서 어떻게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면 조금은 알아낼 수 있겠지만 100%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 사모투자 신탁들이 이 쬐깐한 기업을 저 당시에 왜 330억이라는 돈까지 납입을 해줬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주요한 이제 메자닌이나 이제 뭐 펀드 애들을 이제 좀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 안다 자산, A1 자산, 오라이언 자산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자, 그리고 케이프 자산, 타임폴리오 자산, 그 다음에 GVA 자산운용. 딱 이렇게 주요한 이제 납입을 했던 주체들인데 얘네들의 각자 이제 성향이 있어요. 어차피 사모펀드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성향이 알려진 바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진 않겠죠. 그럼 안다자산 운용이라고 하면 메자닌 딜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시장에서 뭐 나름 거인이다. 메자닌 쪽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 큰 형들이고 A1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벤처에 중점을 두고 좀 이제 보수적으로 펀드를 이제 구축을 하고요. 역시 메자닌을 좀 즐겨합니다. 오라이언 자산은 메자닌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매우 보수적인 펀드예요. 매우 보수적인 펀드. 케이프 자산 운용은 그냥 흔한 자산 운용입니다. 예.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얘네들은 정체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안 투자로서 이제 주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겁나게 선호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대부분 안정성을 이제 선호하고, 그 다음에 GVA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안 투자를 하고 이제 메자닌지를 좋아하지만 얘네들은 좀 적극적이거든요.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다랑 GVA는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봐주고 나머지는 이 돈 내도 손해 안 볼 것 같아라는, 손해도 안 보고 시간적인가, 이게 원금만 받으면은 이제 손해 안 볼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시간적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손해를 안 볼 것 같아라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투자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베이스 중에 그래서 메인은 누구냐? 제가 볼 땐 안다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 있는 해지 성향은 타임폴리오랑 GVA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해지라고 하는 게 하락에 돈을 버는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편에 속하는 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캐피탈 이 마켓에서 기본 형태는 그냥 벤처 캐피탈의 시드머니부터 해서 시리즈 A, B, C 투자 유치해주는 방식 있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하니까 싸지만 비중 많이 가져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반부터는 이미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때부터 시리즈 A, B, C 이렇게 붙을 때마다 점점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안정성에 대한 그 비용이 높아지게 되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기대값이. 그럼 이 CB 발행도 어떻게 보면 압축된 기간 안에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런 구조를 나름 가지고서 베이스부터 차곡차곡 수위를 올려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게 짬뽕되어 있는데 공격성 있는 집단이 들어온 이 코인테크, 도대체 얘네를 뭘 봤기 때문에 코인테크에다 공격성 있는 베팅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부터 얘네들은 코인테크의 성장성을 봤을 것이다, 진정성을 봤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사실 2022년 이제 이때에 이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들에야 애진즉에 일찍이 주식도 좀 있었을 것이고 들어와서 손해볼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사모투자 신탁이잖아요. 결국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그들은 도대체 누군지 몰라도 코인테크의 주식을 좀 잘 알고 있었고 상장 이전부터 주식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일찍이 들어와서 당연히 평단적으로도 손해볼 일도 없는 이들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터질 때도 즐겁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급등할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좋은 내용들이 있다 해서 이거 사면 바로 급등하겠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세력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알려진 겁니다. 제가 그 작전 세력에 대해서 이제 작전 시장에 대해서 언젠간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오겠지만 작전 세력들은 정확히 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채 땡겨와서 작전 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작전 세력 바이 작전 세력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메이저나 그러니까 애초에 부자가 돈이 왜 급하겠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부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큰 부자들은. 자, 그러면 이들은 여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게 개미보다 시간이 없을 거다? 아니에요. 개미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주 여유 있는 개미 기준일 뿐이고 대부분 개인들은 시장이 흔들면 멘탈 바사삭 나면서 종 다 털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또 이게 알람이 이게 좀 이게 울려버렸긴 한데 그러면 제가 일단 요 부분까지는 그래도 마무리하고 영상을 끊을게요. 메이저는 자본이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펀드를 설정했는데 이 기업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들어간다 치면은 이 기업의 시총이 한 3,000억이에요. 한 메이저가 이걸 마음에 들잖아요. 한 번에 그 1,000억을 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소문이 다 납니다. 경쟁 붙어요. 그럼 1,000억이 거기 다 집행이 안 돼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얘한테 들어가봐야 300억 들어가면은 실제로 갖고 있는 70%의 이제 이 현금을 딴 데도 뭐 이제 배분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 30% 때문에 30%는 좀 크긴 하다. 한 15% 정도 깔았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5%, 10%, 15%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쫓길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들이나 못 버티고 던지고 그렇게 신저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평단이 이제 현재 주가가 개인 투자자의 평단 위에 형성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가 바로 패닉셀이 나오는 거고 대량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저먹는 시장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떨어질 때 안 팔더라도 올라오면 이제 걔네들이 이때다 하고 이제 본전이라도 팔게 될 테니까 바로 어떤 식으로든 좋은 주식이면 이런 기회를 일으켜서 더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전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텨 코로나 때. 지금에서야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 버티면 됐지 그때 더 샀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때 저는 코로나 때 레버리지까지 땡겨서 대폭락장을 기회로 만들려고 했다가 레버리지를 안 썼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매우 쓰디쓴 파산을 맛봤었거든요.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저 때 저는 현금을 빠방하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땡기면서 다 받아먹어야지 하다가 코인테크는 아니었지만 다른 주식에서 반대매매까지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에 가서 그 바텐더가 말아준 사이드카를 그날 처음 마셔봤습니다. 네, 제가 사이드카 이야기니까 사이드카를 말아주더라고. 그 의미한 사이드카의 개념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정말로 이게 멘탈적으로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조건 항복을 만들었을 때 메이저들은 저 때도 먹었을 것이다. 큰 형들은 먹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때 같이 타면 그들은 이제 개인들은 사실 큰 형들이 털어내지 않겠죠.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순간에 들어온 개인들은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저평가 중장기 성장 스몰캡 포지션 구축에 정말 태초의 시작점을 딱 입성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더 길어지면은 유튜브 시장에서 제가 도태되니까 자, 일단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 이거 30분 저한테 너무 짧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30분 끊어서 유튜브 시장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마이너하고 니치한 이 사람이지만 또 모르죠. 그래도 꽤 많은 이제 분들이 수요를 해주고 하면 그때는 좀 시간에 이제 구애 안 받고 조금 더 이제
프리하게 영상을 찍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빨리 끊고 다음 3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